오늘 할 얘기는 기묘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기도 하고요. 제목은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을 테고 앞으로도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으로 2015년에 이 책을 썼고요. 2016년에 이 책으로 제 52회 한국 출판문화상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상입니다. 제가 두 차례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에 한국전쟁으로 받았고요. 2016년에 이 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묘하고 천일야화에 나올 것 같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에 관한 얘기고요. 이 여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중요하다고 인정되지도 않았고 얘기될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만 흥미진진한 이미지로 소비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북한은 55년에 박헌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자를 한국전쟁 중에 숙청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성이 현 앨리스가 박헌영의 상해 시절 첫 번째 애인이었다. 이 여자는 미국의 스파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985년에 대학 3학년이었는데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고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알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 비밀문서를 보니까 이번에는 미군 정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성이 북한 공산주의 악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여성이 미국의 스파이라고 그랬는데 정작 미국은 이 여성이 공산주의 악마라는 거예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일본 외무성에 있는 자료는 이 여성이 1920년대 공산당의 연락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남한에서는 이 여성을 한국의 마타하리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한 여성에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공존 불가능한 극단적인 정체성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제 의문의 출발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북한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남로당하고 박헌영을 숙청할 때 스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할 때 동원하는 게 다 스파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년 박헌영의 상해 시절 첫 애인이었고 CCIGK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미국 첩보기관의 공작원이었다. 그래서 야, 이 박헌영 간첩이라고 하는 게 뭐 근거가 있나 보다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박헌영, 이강국, 상해 시대 첫 애인, 미국 정보기관의 공작원, 그러니까 스파이 이런 듣기만 해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매혹적인 상상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 비밀 자료를 읽기 시작했는데 세실 니스트라고 하는 미군정 정보기관 장교가 뭐라고 썼냐면 이 여자는 말이야 주한미군 CCIGK의 임무를 망가뜨린 공산주의 악마라고 썼습니다. 비밀 기록에 보니까. 그리고 이 여성이 박헌영과 함께 미군 내 공산주의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 기록을 보니까 공산당 관련 연락 업무차 블라디보스톡을 오고 갔다. 게다가 이 보고가 나온 23년에 이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있는 상태였는데 약혼하러 간다고 하는 위장을 내세워서 블라디보스톡을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가기로 되어 있던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박헌영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했을 때 거처한 집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 현 앨리스라고 하는 여성의 막내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판 마타하리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게 마타하리죠. 새벽의 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썼냐면 메가더의 부관이자 비서였다. 상해 시절에는 박헌영과 여운형으로부터 동시에 구애를 받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완전히 소설인데 상상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의 얘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역사학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학의 근간은 뭐냐면 자료를 찾아서 새로운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한국, 미국, 독일, 체코, 일본 이런 데를 여행했습니다. 미국 내셔널 아카이브나 의회도서관, 그 다음에 해군 사관학교 도서관, 뭐 LA에 있는 도서관들, 그 다음에 체코에 제가 체코를 하나도 못하는데 체코도 갔습니다. 증언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마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할까 궁금하던 차에 이런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945년 11월에 도쿄에 도착한 일본은 2세 언어 전문가들입니다. 니세이 링귀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일본 2세들이고요. 그중에 한국 사람이 한두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여성이 내가 찾고 있는 현 앨리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사진을 발견하고 정말 뜰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여성을 알고 있는 이 니세이 언어 전문가를 찾아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성이 밀드레드 야마모토라고 하는 여성인데 제가 2012년에 버지니아에 찾아갔을 때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역시 일본인 2세였고 이분이 지금 CIA에서 일했던 분인데 90 넘은 분인데 둘이 같이 일본 집에서 스시 먹고 맥주 마시고 이분이 모는 빨간 저 SUV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을 하나 그랬습니다. 현 앨리스는 별로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부인이 어떻게 해서 니세이 링귀스트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여성이, 이 여학생이 군복을 입고 이 할머니가 됐어요. LA까지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뭐 몇 년 걸렸는데 할머니가 잘 안 만나려고 했어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현 앨리스가 어땠어요? 그 여자는 무슨 일을 했어요? 물어봤는데 단 한마디 들었습니다. She was old and nice.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얘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서 배웠고 자기 여동생하고 남자친구를 두고 어떻게 싸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LA에 현 앨리스와 함께 체코에 가서 활동했던 선우학원, 해롤드 선우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 앨리스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던 이삼인이라고 하는 목사의 사위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때 찍은 사진이죠. 네. 역사를 하니까 증명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궁금하던 차에 제가 체코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체코어도 모르고 체코 아카이브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생각하던 차에 TV를 돌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블라디미르 흘라스니 교수입니다. 케이블 TV를 봤더니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나 아는 사람인데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케이블 TV에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한국 장모님하고 뭐 잘 지내는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꼬셔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랑 사회대랑 자연대랑 선생님들끼리 배구대회가 있어요. 배구대회에 갔습니다. 배구대회는 관심이 없고 밥 먹는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어떻게 꼬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 앨리스와 그의 아들인 웰링턴 정이 체코에 갔다가 뭐 한 사람은 북한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체코에서 죽었다 그랬더니 관심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줬더니 이분이 매료됐어요. 그래서 같이 프라하에 가자고 그랬어요. 나는 사실은 프라하에 가서 자료를 한 20장쯤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료를 수백 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라디미르 교수랑 여러 편의 현 앨리스나 웰링턴 정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그 야로슬라바 올샤라고 하는 체코 대사였는데 같이 이제 만나서 체코에 있던 한국인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 현대사 강의할 때 늘 쓰는 사진이었는데
이거 1929년에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헌영이 모스크바 국제대학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 복장도 있지만 이 사람이 호치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차이니스 중국 옷 입고 있죠. 이 보타이를 한 게 박헌영입니다. 게다가 세라복이죠. 이건 뭐 일본인처럼 보이니까 레닌 국제학교 시절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엘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엘리스의 남동생인 피터 현입니다. 이게 박헌영, 굉장히 어리게 보이죠. 박헌영의 부인은 주세주익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미녀입니다. 사회주의 뷰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막스걸 레닌 보이할 때 그 막스걸의 대표적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박헌영의 딸인 비비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좀 거리가 먼데, 제가 이 사진이 1929년에 모스크바가 아니라 21년에 상해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정말 전율에 가까운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현엘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현순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관립영어학교에서 배웠고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이 집안이 역관 집안입니다. 근대 세계에 두려움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02년 3년에 하와이 첫 이민의 통역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부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엘리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정동감리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자 평범한 삶이었던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건 언제? 1919년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분을 상해의 연락원으로 파견했습니다. 3.1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 구미위원부 위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하와이에 가서 그 이후로 목회를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63년에 독립유공자가 됐고요.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엘리스는 1903년 5월 8일에 하와이 코올라우라고 하는 데서 태어난 첫 번째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입니다. 이 앞에 다른 한국애가 태어났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티즌십을 받은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한국 이름은 미옥, Beautiful Jade입니다. 네,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화여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전에 등록했어요. 19년에. 그런데 마침 그 해에 3.1운동이 일어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적을 보니까 이화여중은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화여전에는 그냥 입학만 했지 등록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식구들이 모두 다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중국인 기숙학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학했고요. 그때 박헌영을 만났고, 그 다음에 평생은 아니고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피터, 조슈아, 데이빗.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헌영하고 현수는 어떤 관계였느냐? 사실은 현 앨리스의 동생인 피터 현이 회고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어요. 박헌영이 내 매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해에서 소년혁명단 이런 데 다녔다. 그리고 박헌영이 모스크바 유학을 보내주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현 피터가 프랑스 조개 감옥에 갇혔는데 박헌영이 우리를 구해줬다. 그래서 나는 박헌영이 내 매형이 되어주길 바랬다라고 썼어요. 누나가 다른 남자랑 결혼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파마하고 저항했다고 썼어요. 사실은 현순하고 박헌영의 관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주파이 뭐냐면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한국 최초의 공산당입니다. 박헌영은 현순이 가담한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의 일원이었고요. 현순의 후배이자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향하는 같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박헌영, 아까 그 젊은이가 50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 부수상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공산주의에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이죠.
박헌영과 이강국입니다. 한 사람은 경성고보를 나와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전설이 되었다가 55년에 북한에서 스파이로 처형됐습니다. 북한의 외무상 겸 부수상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강국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희귀한 독일 유학생 출신입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사법국장을 지냈지만 역시 미국의 미제국주의 스파이로 몰려서 처형됐습니다. 한국의 로맨틱한 공산주의자들의 최후들이 이렇죠. 박헌영이 결혼한 첫 번째 여성은 주세죽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이고요. 젊은 때 사진이죠. 아마 옆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잘라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죽, 박헌영, 그 다음에 딸 비비안나입니다. 주세죽이라고 하는 여성은 역시 함흥 출신인데 3.1운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강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년에 200만이 동참하는 대에너지가 폭발이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상해에 갔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독립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도가 불명확했어요. 그때 사회주의가 반짝하는 불처럼 빛났습니다. 이상향이었어요. 게다가 교육의 기회, 피난의 기회, 정치적, 사상적,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세죽은 남편과 함께 공산당에 가담해서 임신한 상태로 이 딸을 비비안나를 임신한 상태로 고향이던 함흥에 간다고 하고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과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헌영은 혁명운동을 위해서 국내에 나왔다가 또 잡혔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가장 절친이던 김다나라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다나라고 하는 남자는 1937년에 스탈린의 대숙청 때 처형됐습니다. 이 여성 역시 일본의 스파일지 모른다는 혐의를 받고 중앙아시아 끄질 오르다에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헌영과 사이에서 낳았던 박비비안나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언제? 1947년이었습니다. 언제 죽었느냐? 53년에 박헌영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끄질 오르다에서 모스크바까지 딸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차를 타고 오다가 죽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포상했죠. 네, 이 사람이 김다냐고요. 그 아름답던 주세죽이 끄질 오르다에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주세죽과 박비비안나입니다. 박헌영이 딸한테 보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화분을 놓고 찍었어요. 유일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얼굴에 음영이 져서 그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딸하고 만난 박헌영, 이빨을 드러내놓고 파한대소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네. 제가 본 박헌영의 사진 가운데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1949년에 박헌영이 재혼할 때 박비비안나가 일종의 들러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순년이라는 분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원경스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지금 한국에 살아 있습니다. 네, 조계종 대종사이고요. 누나를 모스크바에 가서 만난 사진입니다. 박비비안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천하장가를 갔습니다. 평양 시절에 윤레나라고 하는 자기 비서랑 결혼을 했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을 해서 뭐 사진도 찍고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앨범도 만들었는데 한국전쟁 때 미군이 이 앨범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획문서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이죠. 김일성과 박헌영, 윤레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윤레나의 들러리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의 큰딸 박비비안나입니다. 네, 아버지, 부인, 딸입니다. 이복 누나 여동생입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러면 박헌영과의 관계는 뭐 여하튼간에 어떤 이념적인 친연성이 있는 것 같다. 1920년대 상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는 정말 독립과 혁명의 에너지가 이글거리던 곳이었습니다. 독립, 3.1운동의 에너지, 임시정부 알겠어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파리강화회의 혹은 민족자결주의 또는 국내적으로는 고종의 인산이나 뭐 일본에 대한 반감
또는 해외에서는 파리강화의 대표를 보내려는 에너지가 모아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형태로 외교 노선을 해보겠다. 두 번 시도했어요. 하나는 파리강화회의, 두 번째는 워싱턴 군축회의 했는데 둘 다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니,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하는 게 이게 타당해?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임시정부를 바꿔야 돼. 임시정부를 유지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국민대표대회죠. 창조파, 개조파, 유지파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사분오열되는 거죠.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모스크바라고 하는 게 새로운 빛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스크바로 갔던 민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규식과 여원영입니다. 김규식은 선교사 언더우드 손에서 큰 미국 러너 칼리지를 나온 대표적인 친미파입니다. 세문안교회 20대 장로였습니다. 여운형 평양신학을 나온 전도사입니다. 둘 다 대표적인 외교 독립 노선 혹은 친미적인 친서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19년에는 파리강화에 갔던 사람들인데 21년, 22년에는 모스크바를 향하게 됩니다. 또 박헌영과 그의 친구들 임원근, 김다냐라고 하는 사람은 화유회계의 삼총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당시의 아이돌이었어요. 이 시대의 지성계의 한국 사회운동계의 BTS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헌영 경성고고 다니다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김다냐도 김천에서 만세 시위하다가 태형을 받았습니다. 주세죽 함흥에서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허정숙 상해로 가는 기차 안에서 임원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혁명과 독립 그리고 연애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상록수로 유명한 시문이라는 작가 알죠? 시문은 박헌영의 경성고부 후배입니다. 아마 상해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쓴 동방의 애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일보 연재에다가 중단됐는데 이 사람들의 독립과 혁명과 연애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모스크바에 갔어요. 여기 보이는 게 여운형. 여운형은 잘생겼습니다. 일단 머리가 훌떡 까졌고요. 카이젤 수염을 길러서 어디서든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김규식입니다. 네, 같은 사진인데 김규식이고 여운형이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무산계급 연합에서 일어나라 뜻이지. 공산당은 원동 해방의 선봉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모스크바에 갔느냐? 이거 김규식이 낸 극동민족대회에 낸 자기 레주메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목적과 희망이 뭐야? 한민족 해방, 세계 대국화다. 목적이 그런 거죠. 그렇게 썼어요. 외국어를 뭐라고 썼느냐? 중국어, 영어, 또 불어, 독어, 러시아, 일어, 약간 5개국어. 네,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 천재였습니다.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 뭐라고 썼느냐? 목적과 희망이 원동민족회의 참가. 자본주의 타파라고 썼다. 그건 지웠습니다. 이 회의에 참가하는 게 목적인 거죠. 현순, 이분은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 실시를 희망함. 소속 정당은 상해 공산당이에요. 위임장은 누가 써줬느냐? 조선 예수교 대표회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교 대표회의 위임장을 가진 공산당 대표고 독립과 공산주의를 실시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보겠습니다. 현순 위임장을 써준 사람들은 뭡니까? 상해에 있던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 이분들은 다 한국의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현순을 대표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김병조, 조상섭, 손정도, 김인전, 송병조, 현순인데 대부분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이 급격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모스크바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현앨리스라는 여성이 결혼하게 됩니다. 정준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남자 찾으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박헌영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동생의 회고가 있었지만 박헌영은 21년에 다른 여자랑 주세죽과 결혼했습니다. 현 앨리스는 상해에서 정준이라는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이 남자는 누구였느냐? 3.1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의령군의 면석이었어요. 3.1운동에 가담해서 투옥됐습니다. 나이가 몇이었느냐? 19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 가서 교토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대학에서 법률과를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앨리스와 이 남자는 어떻게 만났어? 한 사람은 3.1운동 지도자의 딸이고 한 사람은 3.1운동의 투사예요. 3.1운동이라고 하는 대민족적 에너지가 폭발된 뒤끝에 일본에서 로맨스를 시작해서 상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여진이 가라앉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준하고 27년에 이혼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정준이 향처가 있었습니다.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유연애라고 하는 건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 독립투사였던 정준이 총독부의 관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거죠. 이 사람은 해방될 때까지 일본의 총독부의 지방 관리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현 앨리스는 뭘 했느냐? 러시아를 오고 가면서 일종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밀 임무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앨리스는 3.1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의 에너지 뒤끝에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 거죠. 네, 27년에 현 앨리스가 남편과 이혼해서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인지 현 앨리스의 어머니가 현 앨리스를 잉태하고 태평양을 건넌 것처럼 현 앨리스도 남편하고 이혼했지만 아들을 잉태하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제가 본 현 앨리스의 사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거나 일종의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유일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시기에 중국에서 혁명운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건 웰링턴 정의 출생증명서고요. 어디서 찾았느냐? 웰링턴 정이 체코 프라하에서 다닌 찰스 유니버시티에서 찾았습니다. 입학할 때 낸 거죠. 하와이에서 외할아버지 가족하고 살 때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눈매가 좀 우수에 젖었다. 멜랑콜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닿을 수 없는 육친의 정 같은 게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내추럴라이제이션 패티션 낸 거 구글링 하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구글의 세계가 좋은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뉴욕에 있는 헌터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왜 영문학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부 노릇하고 힘들게 공부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좌절을 겪었어요.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남동생의 피터 연도 상해에서 돌아와서 인디아나에 있는 드포 대학이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연극에 뛰어들었어요. 대공황 이후에 미국에서 일종의 진보적인 사회주의적인 연구운동이 불어닥쳤습니다.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아동극으로 데뷔하려는 순간 인종차별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매가 모두 다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좌절하고 하와이로 돌아왔습니다. 둘이 뭘 했느냐?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 정착하면서 미국 공산당 하와이 지부에 가담했습니다. 호놀룰루에서 하숙집을 경영하면서 미국 공산당과 가담된 노동조합 손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태평양 전쟁기 이전에 미국 공산당 하와이 지부에 가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관성의 연장인 거죠. 이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때 어떻게 했느냐? 둘 다 미군에 들어갔습니다. 왜?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현 피터는 미군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입대를 한 겁니다. 군사정보언어학교를 나와서 OSS에서 일했습니다. 주한미군 통역관으로 왔고요.
현 앨리스는 역시 아마 전쟁부 군사 정보 분야에서 일본어 번역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방이 되니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에 실린 이 남매의 사진입니다. 현 피터, 현 앨리스죠. 아까 본 사진이 현 앨리스가 처음에 도쿄에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도쿄에 왔다가 서울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 Korea라고 하는 민간통신 검열단이라고 하는 곳에 일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 쉽게 얘기하면 도청하는 곳이에요. 편지 개봉해서 검열합니다. 전화 도청합니다. 전보 도청합니다. 미군정 시대에 46년 8월에 서울시에서만 한 달에 약 80만 건 정도의 편지를 검열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지구 부책임자가 현 앨리스였습니다. 피터도 미군정 통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상해 시절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구? 박헌영이에요. 당시에 조선공산당 당수였어요. 또 여운형 인민당 당수였어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현 앨리스와 현 피터 모두 다 미군 소속이었습니다. 미군이 깜짝 놀라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 피터는 공개적으로 박헌영을 방문했고요. 게다가 조선공산당과 주한미군 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 우리 생각에 미군 내 공산주의자가 없을 것 같죠? 2차 대전 시기에는 공산당원도 징집돼서 미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선공산당에 소개했어요. 또 조선공산당이 필요한 공산주의 문건들을 미국에서 얻어오려고 했어요. 또 공산당의 주의 주장을 미국에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당연하죠? 1946년 3월에 박헌영이 클론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주한미군 내 공산당원을 미국 공산당에게 추천하는 편지입니다. 클론스키가 이걸 들고 가다가 인천항에서 걸려서 다 뺏겼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때 현 앨리스의 모습이고요. 이게 현 앨리스가 일했다는 Civil Communication Intelligence Group Korea, 이건 도쿄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한국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통신 검열을 하는 곳이었죠. 네, 아까 얘기한 이 클론스키라는 사람이고 제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뭘 했느냐? 이런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참전 군인이 얘기하는데 미국이 누굴 후원하느냐? 친일파, 그 다음에 봉건그룹, 이 사람들이 한국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후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정은 군정의 안정성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활동과 관련이 돼서 1946년에 추방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LA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현순 목사, 앨리스 피터입니다. 46년에 LA로 이주해서 LA에서 주류 상점을 열었습니다. 생활 능력은 굉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호놀룰루에서도 하숙집을 해서 집을 샀고요. LA에서도 리코 스토어를 해서 집을 샀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여성입니다. 어디에 가담했냐면 독립이라는 신문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은 태평양 전쟁기에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무장투쟁해야 된다, 일본을 상대로. 그래서 한인들의 지지를 얻은 신문입니다. 그런데 전후에 어디까지 나갔느냐? 좌파적인 노선을 견지하다가 대중적 토대를 잃었습니다. 왜? 우리는 반이승만이야. 그런데 남한에서 지금 이승만이 미군정과 결합돼서 우리 친구들을 괴롭혀. 예를 들어서 박헌영을 탄압해. 여운형은 암살돼. 나머지는 다 북한으로 쫓겨가. 어떻게 해야 돼? 반이승만, 반미군정, 한 발을 더 내디면 친북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죠. 북한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어요. 왜? 많은 좌파들이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들은 1950년대 초반 이후에 북한에서 숙청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상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평양에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평양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코에 있던 한웅수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모던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재미한인 좌파들한테 그렇게 궁금해하던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북한 대표들이 체코에 왔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스스로가 평양에 들어와서 김일성대학 교수가 됐어요. 북한의 초대 일종의 물질문화유적 보존회라고 하는 박물관의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미한인들이 체코를 통해서 북한 가면 되겠구나. 우리도 좋은 일, 높은 직위에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는 와중에 현일리스의 이름도 재미한인 공산주의자의 이름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편지들은 꼭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노획되고 말았습니다. 참 기묘한 일이에요. 이것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입니다. 편지가 미군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현일리스는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는 아들 정 웰링턴과 체코로 가기로 했습니다. 웰링턴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 유색인종한테 의과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유학을 갈까 베이징으로 갈까 그러다가 체코로 가기로 했습니다. 체코어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앨리스가 1903년생이니까 1949년에 몇 살입니까? 46? 47이죠.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체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체코를 거쳐서 북한에 갔습니다. 이건 체코에 있는 문서보관소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좀 피곤해 보이고 좀 그렇죠? 네, 좀 두려워하는 눈빛 있는 것 같고, 이건 이제 LA에서 이게 웰링턴 정입니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앨리스 현이고 데이비드 현, 피터 현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웰링턴 정이 떠난다고 하니까 같이 환송을 해준 겁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체코에 도착한 현 앨리스 모자입니다. 엄마 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사진이냐? 북한에서 온 평양에서 온 북한 대표단이 세계 평화 의회라고 하는 곳에 참가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한복 입은 이 여자는 여성동맹, 조선 여성동맹 여맹위원장인 박정혜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유명한 소설가 한설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조선 기독교 연맹의 위원장인 김창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코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왔다는 자칭 공산주의자 모자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 어색한 조우. 도대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체코에 와서 프라하에 와서 이 공산주의 회합에 동참할 수 있지? 이런 어울리지 않는 이질감이 이들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프라하에서 평양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박헌영의 비서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도 썼습니다. 53년에 남로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현 앨리스는 미국의 간첩으로 체포됐습니다. 손쉽죠. 왜? 미군 정보기관에서 일했습니다. 55년에 박헌영이 미국의 스파이로 체포되자 현 앨리스가 가장 중요한 인적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재판정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했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죽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현 앨리스는 평양이 자신의 샹그릴라라고 이상해라고 생각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 가서 결국은 스파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정한 재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 앨리스가 죽던 그 시점에 LA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던 피터 현과 데이비드 현이 당시 맥카시 선풍에 걸렸습니다. 맥카시는 상원이고요. 하원에서는 비밀활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House Committee on American Activities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환됐습니다. 공산주의자 추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터는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16년 동안 추방하고 구금한다고 괴롭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비슷하죠.
네,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소수인종 인권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프라하에 있던 웰링턴은 어떻게 됐느냐? 웰링턴은 똘똘했습니다. 55년에 48년에 가서 55년에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체코 한마디 모르고 의학 몰랐지만 결국은 찰스 유니버시티에서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엄마랑 만나고 싶었어요. 평양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달라. 북한 대사관이 이렇게 체코 외무성에 답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제 엄마는 국가 반역자예요. 웰링턴은 입국 불가하고 체코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습니다. 일주일 뒤에 이번엔 미국 대사관에서 체코 외무성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시민이던 웰링턴 정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체코에 귀환했는지, 그의 외삼촌들은 청문회에 소환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체코 외무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도대체 뭔데 북한하고 미국이 동시에 이렇게 문의하지? 체코의 비밀경찰국 내무성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웰링턴 정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네, 체류 비자를 주지 않았고 생활비와 관련된 펀드들을 끊었습니다. 웰링턴은 어디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갈 수 없었어요. 체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했느냐? 체코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체코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웰링턴이 상상하던 그런 하와이에서의 가족적인 삶이나 문화, 언어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63년에 웰링턴 정은 독국물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웰링턴 정이 체코 시절의 모습입니다. 뭐 단단한 이미지로 바뀌었죠. 수술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특별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너 어디서 근무해라고 지정을 합니다. 한 번도 프라하에 있지 못했습니다. 루손베르크나 까를로비바리나 뭐 이런 굉장히 먼 도시들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웰링턴이 결혼한 체코 여성하고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이름이 타비타입니다. 타비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시킨 여성의 이름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현순 목사가 1960년대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너를 보러 가는 게 소원이다. 제발 우리를 좀 데려가 다오. 네, 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이복 아들이죠. 웰링턴 정이 죽은 다음에 LA에 있던 현순 가족은 이 체코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현씨 가문으로 인정해서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의 부인이죠. 1969년에 찍은 사진이죠. 이건 타비타가 커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안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살아 있어요. LA 인근에 살아 있고 네, 아버지의 얘기를 잘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네,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헤넬리스는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비극적인 여성은 3.1운동의 진정한 후예였다. 그러니까 3.1운동이라고 하는 찬란한 불빛이 비치고 난 이후에 3.1운동 이후의 독립과 혁명의 관성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당시에 좌든 우든 누구를 막론하고 상해에 모인 사람은 1920년대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이고 한국의 독립운동가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엘리트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립과 혁명을 향한 열정을,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뿜는 그러한 광채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어디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내뿜었던 열기, 그 사람들의 열정, 그 사람들의 뭐 열망, 의지 이런 걸 다시는 맛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아마 3.1운동의 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 뭐였느냐?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사실은
당대 보통의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행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없었으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은 사실은 이 여성이 죽음으로 가는 여행권을 보증한 것뿐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은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남한의 국민도 자신의 옛 친구들이 탄압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곳은 북한의 공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진정한 쿼테이션하고 진정한 한국, 진정한 한국 염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한국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20년에 한국 식민지 조선을 떠나는 순간 그런 것은 이상향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의 동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최고의 한국, 지고지선한 한국을 찾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사와 시대의 희생자인가? 부분적으로는 식민, 분단, 전쟁, 냉전의 희생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운명과 의지의 개척자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냉전의 체제가 충돌하는 순간 이 사람은 너무 최전선에 있었어요. 으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지와 결정에 따른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었느냐? 주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시대와 역사의 희생자가 되는 비극성을 지녔죠. 결국 이 여성은 도대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다양한 중첩적이고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당대 보통의 한국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을 가졌고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공존 불가능한 아이덴티티를 가졌습니다. 결국 현실 체제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죽이게 됐습니다. 결국 쓰고 나서 보니까 이 얘기는 한 여성의 비극적인 여성사의 얘기가 됐고 한국 근현대사의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여성을 단지 한국의 마타하리, 박헌영의 애인 이런 일종의 현란한 이미지로 소모했을 뿐이지 이 여성의 마음속에 이 여성의 정신에 어떤 생각이 깃들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비극적이었던 한 여성의 삶이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